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질문에 이제 굉장히 시간 순서대로 약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조금 더 길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한의학이든 의학이든 의료 쪽으로 형님이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학자가 원래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도 지금 형님한테 지금 처음 들어요. 그죠? 수학자가 되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또 한의학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한의학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의학까지 생각하시게 됐는지 이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사했던 게 학원을 안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한 피아노 학원조차도 이제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물론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세대이긴 한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공터를 나가면 이렇게 놀이터를 나가면 이제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나가면 보통 야구나 축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학원 가기 전에 애들이랑 이제 모여서 이제 놀게 되면 그날 이제 공터에 있었던 모든 어떤 놀이의 어떤 결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놀이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아는 사람 저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냥 지금까지 공부하라는 이야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성적이 좋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 잘 못해가지고 나머지 공부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다 집에 가고 그냥 또 못해가지고 다른 친구 2명하고 같이 이제 남아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산수였죠 그 당시에는. 근데 산수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 이제 들을 정도로 공부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되게 감사하게도 이제 자유롭게 이제 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학원을 잠깐 다닌 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남들이 말하는 뭐 국영수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다니고 그 한문 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학원이라기보다는 되게 동네에 되게 한문에 정통하신 한학자이신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한테 어머니가 보내신 이유가 조금 뭐 자꾸 놀기만 하니까 조금 자리에 앉아서 뭐라도 하는 습관이라도 좀 기르려고 이제 근데 그것도 한 6개월만 다니고 이제 안 다녔고요. 예. 어렸을 때에서 초등학교 때 계속 놀았던 이제 경험들이 좀 많은데 이제 저희 친형님이 계세요. 이제 친형님이 이제 저보다 7살이 많으셔서 이제 저한테 좀 엄했죠. 이제 부모님께서는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잘 안 했는데 이제 형님께서도 이제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책을 읽기 시켰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짧게라도 독후감 같은 걸 쓰는 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방학 때는 하루에 1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됐던 것 같아요. 안 하면은 형한테 혼나고 막 그랬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저도 아직도 이제 기억에 오래 남는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이제 했던 몇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항상 저희들한테 주문했던 게 사람이 되자. 이게 이제 저희 급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게 되면 될수록 이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이걸 강조하셨는지 좀 알게 됐고 또 하나는 특징이 숙제를 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지 않는 대신에 너희들이 자율학습으로 그 다음 날 배울 것들 중에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공부해가지고 와. 근데 안 해오더라도 혼내지 않을게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 자율학습장을 해오는 친구들이 뭐 반 안 해오더라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날은 30명이 했다가 어떤 날은 10명이 했다가 어떤 날은 40명이 했다가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좀 특이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또 희한하게 또 그런 건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한 2-3줄이라도 그 다음날 공부할 거는 찾아가지고 적어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딱 2명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자율학습장을 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이제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제 사회 탐구 분야,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 어떤 과목을 분류되지는 모르는데 뭐 역사 과목, 지리 과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을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질문을 받고 학생들이 답변해주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강의를 준비해온 학생이 답변을 못하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줘요. 쉽게 말하면 거의 진짜 학생 주도의 학습이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역사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과목 그런 거 발표 수업을 할 때 좀 자발적으로 좀 많이 준비해 가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율학습장 때문에 조금 더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게 뭔가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좀 즐거움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공부가 막 좋아가지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이러지는 않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계기로 조금씩 공부의 습관을 들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당시 중학교 때도 학원을 안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쯤 되면 영어학원, 수학학원 반드시 필수 거의 다니잖아요. 부모님이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는 게 시간이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 친구들이랑 뭐 축구하고 농구하는 시간 빼놓고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들 수학학원 다닌다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이제 풀기 시작을 했죠. 이제 풀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게 됐고, 방학을 남기고 3주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시간 빼놓고 수학 문제집을 풀었던 거예요. 3주 내내. 그래가지고 그 방학 기간에 푼 문제집이 한 6번인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수학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이제 관악산 미쳐가지고 관악산에 물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먹는 물을 제가 직접 들어가고 했는데 이렇게 물 들어갔다가 이렇게 못 풀었던 문제 막 풀려가지고 기분이 신나서 그 물 들어간 거를 잊고 다시 집에 와서 수학책 펴놓고 그 문제를 풀어서 그거 맞췄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수학이 재밌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제법 좀 잘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학급이 아니라 이제 전교에서 이제 최상위권 성적이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어떤 열풍이 분 게 이제 과학고등학교 이제 진학 열풍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준비를 하게 됐고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중3 때는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밤 12시에 이제 저희는 이제 과학반이라고 이제 과학고등학교 준비하는 반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5명 정도 뽑아가지고 따로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름 성적도 되게 많이 올라갔고, 이제 과학고등학교 준비하는 학생들 이제 대비로 이제 보는 이제 과학 영재반 모의고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마지막에 볼 때는 거의 안정권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성적이 맞았는데, 11월 달에 시험이 있었는데 9월 달부터 몸 상태가 되게 안 좋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막 속도 쓰리고 토하고, 그러니까 소화기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은 11월 달에 과학고등학교 입시를 이제 제 실력 발휘를 못하고 떨어지게 됐죠. 이제 딱 들었을 때 약간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은 다 했는데 이렇게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의 어떤 부족했다? 기술적 공부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컨디션 조절? 이제 몸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하다 보니까 생겼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좀 이제 되게 몸이 되게 많이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 이제 병원 다니고 요양하면서
네, 생활을 좀 하게 됐고 아 지금 그 고등학교 생활 안 하고 네, 고등학교를 네, 못 다녔죠. 이제 그리고 온갖 병원들 다니면서 이제 치료받았고 그러고도 잘 안 나았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병원은 좀 더 다 다녔던 것 같고 부모님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의원 치료도 받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있긴 한데 기공 치료라고 한의학 분야 중에 하나인 그런 치료도 받기도 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몸이 서서히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를 좀 보게 됐죠. 이제 아프고 나니까 이제 제가 19살에 지금 이제 175인데 키가 34kg였어요. 엄청 말랐죠. 상상이 상당히 안 되는 상상이 안 돼. 네. 네, 저 아직 그때 찍었던 사진도 있거든요. 그때 보면 거의 이제 어머님이 그 아프리카에 못 먹고 이렇게 아픈 그 아이들랑 영락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걱정도 많이 하셨죠.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프고 약도 먹고 하긴 했지만 이제 좀 가장 이제 아프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었다고 하냐면 서글픈 거? 그러니까 저 또래 친구들은 물론 입시라는 중압감 속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네, 건강하게 살고 있고 잘 먹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특별한 불편 없이 사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지금 서 있는 상황이기도 했죠. 이제 그런 상황들에 있다 보니까 몸이 회복되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일에 진학하기 전에 국민 드라마라고 하는 허준 드라마가 방영이 됐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심의라고 하죠. 의사의 9단계 중에 가장 최고 높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감명을 받았고 이제 아까 이제 방금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의원 치료나 기공 치료 받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회복되는데 이제 그래서 환자들을 돌보는 전공을 하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의학하고 한의학 두 군 중에 뭘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의학을 하는 게 나한테 좀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의학을 이제 전공하게 됐고요. 이제 한의대를 진학하고 나서는 이제 그 동안에 있던 제가 이제 받아왔던 교육,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표준된 교육하고는 좀 다른 어떤 생소한 용어들로 구성된 한의학을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음양오행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학문적 틀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또 게다가 소싯적에 한문학원을 다녀본 적은 있긴 하지만 제가 다 까먹고 한의대 입학할 때는 1부터 10까지 한자 그 다음에 제 이름 석자 알고 한의대 들어갔는데 책이 다 한자인 거예요. 한 페이지 읽는데 30분에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 소화하느라고 또 이제 이게 나용도 힘든데 읽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되게 고민들도 많았는데 또 하나는 또 한의대 입학하고 봤더니 또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또 뭐지? 막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아팠을 때 의학의 도움도 또 받았고 한의학의 또 도움을 받아서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의학 치료도 받고 한의학 치료도 받고 이렇게 같이 병용하거나 융합을 해서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갈등들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고민거리였어요. 왜냐면 저는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 물론 제가 이제 한의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정체성은 환자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한의학, 의학 그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잘 진료받고 저 건강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의학이냐 한의학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병원에 일단 의원에 가면 한약 먹는다, 침 맞는다 말하면 말을 못 하는 거.
실제로 한약 먹고 침 맞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또 한의원에 가면 또 스테로이드를 처방받는다든지 항생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수술 받는 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의견들을 또 들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어떤 서로 이렇게 협력하기보다는 또 갈등하는 모습도 좀 고민이 좀 많았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대생들 대상으로 한의학 강의도 이제 실질적으로 서로 알아야만, 또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만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의 프로그램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정작 그런 강의 프로그램을 하고 대화를 해서 서로 같이 협력해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자, 친구들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막상 제가 이제 한의학을 하는 입장에서 한의사로서 이런 의견들을 구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또는 의학을 전공하는 친구들하고 협력하기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의학을 전공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인 거고, 의학을 전공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의학을 전공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으로 또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어떤 관점을 갖고 환자들을 돌보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한의과 대학 다닌 시절부터 좀 하긴 했죠. 초창기부터. 네, 초창기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찌됐든 이런 갈등 구조를 풀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환자 입장에서 두 가지 의학과 한의학의 진료를 둘 다 병원에서 받아봤기 때문에, 만약에 한의원이 따로 있고 의원이 따로 있고 아니라 한 공간에서 똑같은 어떤 이 두 가지 의학 체계에 있어서 장단점들이 잘 분석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잘 조합해서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에, 학생 시절부터 나중에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고 또 한의학을 어느 정도 조금 내가 한의학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좀 갖춰지면 다시 이제 의학 공부를 해서 두 가지 쪽을 전공을 해서 환자분들을 위한 의료제도 또는 의료 모델들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형님하고 그동안 좀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새로운 얘기들도 좀 많이 들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수학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아팠던 그 경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양쪽 그 의료의 혜택을 누리시면서 이렇게 중요성에 대한 걸 인식하시면서 조금 진학들을 다 진로를 이렇게 해오셨군요. 그럼 하시면서 형님 진료를 하시면서 좀 기억나셨던 혹시 환자분 있으세요? 이게 공개된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이제 되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분을 좀 꼽자면, 첫 번째 분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한의사로서 이제 한약 처방을 했던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원래는 사실 뭐 이렇게 다른 부분들, 소화기도 좀 좋지는 않으셨고 머리도 좀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대사적인 문제들이 좀 있으셔서 이제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진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분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고, 이분이 이제 병원도 다니시고 그 다음에 한의원도 다녀보시고 여러 군데도 가보신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잘 안 낫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치료를 받으셨던 어떤 제가 근무하던 지역 근처에 이제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어떤 선생님 소개로 이제 오게 되셨던 분인데, 이분의 어떤 상황들을 좀 듣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당시 이제 30대 후반이셨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를 갖는 과정에서 좀 아픔이 좀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없으신 상태로 이제 사시던 분이신데, 이게 저도 사실 기대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목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건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제가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한의사였고, 이제 처음 처방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한약 처방을 하는데 이 약이 혹시 부작용은 안 날까, 이 환자에게 맞을까, 도움은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되게 이제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방을 했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환자분이 좋아지신 거예요. 머리 아프신 것도 그렇고 소화장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아지시는데, 이분이 3개월 반이 돼서 막 되게 좋아지시는데 갑자기 소화기가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라는 생각을 또 했었는데, 물론 이렇게 한약을 먹으면 이제 몸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이제 만에 하나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뭐 다른 문제 생긴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기도 했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전혀 다른 것들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근처 병원에 가서 한번 혈액 검사나 이런 거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보냈는데, 이분이 임신을 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정말로. 왜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 갖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사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아기를 가지시니까 지역에 소문이 확 퍼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분 계기로 여러 환자분들도 오셔서 진료받게 됐고,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에요. 벌써 시간이 참 오래 지났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분은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초짜 의료인이지만 이렇게 마음은 그 당시 참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몸도 좋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도 가지시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물론 제가 그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몸이 건강해지셔서 또 아이를 가지실 수 있는 상태가 되셨다는 거지, 임신하게 하는 약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마다 어떤 관점은 또 다르겠지만, 그냥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면,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썼던 처방을 제가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비방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게 아니라, 이 처방은 제 주변에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처방이고 이미 외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의학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 이 처방을 먹고 임신했다고 하면 다들 당황스러워 하세요. 왜냐하면 그 난임 환자들을 위해서 처방되는 처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처방을 통해서 또 그 밖에 그 이후에도 난임 환자분들, 이제 임신하게 된 환자들이 꽤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알게 되면서 임신하게 되는 처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처방을 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개선이 되면 이 환자분이 자연스럽게 임신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 시작점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의과대학 와서는 여러 분들을 또 만나게 됐거든요. 이제 작년 본과 3학년 때부터 이제 실습을 나가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 또 이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제가 이제 수술방에서 또 이제 만나게 된 환자분이 있거든요. 물론 안타깝게도 그 환자분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아까 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존경하는 선배 형의 죽음을 경험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 환자분의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되게 인생이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오늘 건강하고 오늘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도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그렇다고 했을 때 나는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늘 이런 것들을 묻고 살지만, 제 앞에서 제가 만났던 환자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면서 아 내가 의료인을 산다라는 책임감이 되게 막중하구나. 되게 어떻게 보면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생명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또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충실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또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의과대학 실습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거 네. 순간 궁금해요. 네. 한의 쪽에 계실 때는 네. 굳이 뭐 피 보거나 약간 이런 네. 게 없을 텐데. 아, 피 봐요? 아니요. 그런가요? 네. 부항하고 네네. 사혈요법 같은 게 있어서 피는 봐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의학적처럼 네.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피를 많이 보거나 아, 약간 네. 그리고 모든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렇게 네. 어떤 환자분의 어떤 안타까운 일을 맞닥뜨리는 사항도 네. 솔직히 한의학 쪽에서는 뭐 당장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약간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그게 사실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의과대로 왔지만 이제 제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전문의 마치고 이제 전임의까지 다 마치고 대학병원에 교수로 있거나 아니면 이제 로컬로 나와서 이제 과장이나 아니면은 뭐 페이닥터 아니면 아예 개원하거나 이렇게 있는데 제 동기 여자 선생님이 했던 그러니까 제가 한의대 시절에 그 의대 친구들도 있었던 거 있잖아요. 여자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내과 1년차 때 그 첫 환자 주치의를 맡았었던 환자가 이제 그 사망하게 돼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나서 2시간 반 동안 계단 비상구 계단에 옆에 앉아가지고 울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도 이제 막상 처음으로 실습을 돌아서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환자분이 돌아가신 상황들을 또 만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생명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들도 또 많이 하게 됐고 사실 이제 그때에 되게 저도 이렇게 PK 방이라고 학생들이 있는 방 와가지고 울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순간들이 맞닥뜨릴 땐 되게 쉽지는 않지만 힘들고 또 때로는 이렇게 잠을 설치게 할 만큼 또 마음을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내가 의료인으로서 더 정진하고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렇게 피해를 이렇게 많이 흥건하게 이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이제 학생들도 이제 옵저빙 같이 수술을 참관을 할 때도 있지만 교수님하고 또 전임의 선생님, 전공의 선생님, 또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술에 이제 참여해서 보조로 이렇게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의외로 저는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내가 실수 안 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이 교수님과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오히려 더 책임감 같은 거 나도 이분의 수술에 있어서 이분 건강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물론 그 비록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힘든 건 그런 건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학생들끼리 이렇게 주사 서로 이제 피 뽑는 거 실습 같은 것도 하거든요. 이렇게 정맥혈 체열이라 해가지고 정맥에서 이제 주사로 체열을 해서 이렇게 검사를 서로 해보는 실습 같은 게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거 할 때 좀 떨리죠. 아픈데 괜히 이제 서툰 제가 해가지고 또 아프게 할까봐. 몇 번 실패해가지고 같이 실습했던 학생한테 되게 미안했던 적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 번 찌르신 거죠? 네, 여러 번, 한 4번 찔렀나? 그랬을 거예요. 들으면서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질문이 이제 좀 늦게 공부하셨기 때문에 암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력은 훨씬 더 좋아지셨으니까 암기에 대한 부분 약간 이런 부분 생각했었는데 지금 들으면서 오히려 더 궁금한 사항은 이제 일반 분들의 인식 속에서 어떤 의료인이라는 직업에 있어서 그냥 일반 직장보다 좀 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많은 높은 소득에 대한 부분들 약간 이 부분만 관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배적인 인식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이긴 했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책들을 보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환자분들이 결국은 아픈 분들이 오시고 힘든 분들이 오시니까 이것들을 오롯이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맞아줘야 되고 이 힘듦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히 그 책들 보면서 아 정말 힘들겠구나 약간 이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어떻게 좀 소화하시고 또 어떻게 좀 풀어내시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삶을 살아가는 좀 이제 동력 자체가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어떤 힘든 일들, 뭐 환자분들과 만났을 때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 또는 또 제가 앞으로 의료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또 이제 의과대 학생으로서 겪고 있는 이제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거 극복하는 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아팠던 환자이기도 하고 환자의 심정을 좀 알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환자들을 만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스트레스 지수는 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 때는 이제 제가 저를 이제 저 멘토링 해주시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되죠. 이제 저희 은사님, 제가 존경하는 또 은사님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여러 선생님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친구 선생님들 중에 이제 저한테 또 좋은 영감을 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 만났을 때도 도움 좀 많이 되고요. 또 이제 가깝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이제 공중보건 의사로 이제 경상북도 봉화구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만나서 나누는 어떤 대화 과정에서 되게 또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여러 가지 만남들을 통해서 좀 힘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잘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님 저희 잠시만 좀 쉬었다가 그랬다가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